자, 그 11차 모의고사 이제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네. 자, 그 11차 모의고사 보면 기획에 들어갈 세계사 교육 목표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개를 묻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획에 들어갈 것은 앞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세계 수업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린피스 활동이라든지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내용들 있죠.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갖고 이제 이 세계사를 배울 때 여기 지역 간의 교도와 갈등을 통해서 다양한 인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 이해도 하고 이들 바탕으로 기획 내용과 이제 관련돼 갖고 현재 세계 직면 여러 갈등과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현대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했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거기 그 평가기업 기획에 해당 이건 지우세요. 제가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의미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보는데 2번은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원효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원효와 관련돼서 나온 것이 이제 쭉 읽어보면 뭐 신라 쭉 나오고 뭐 소송대사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문 사료 부분은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갖고 성사가 태어나서 어릴 적 이름은 서당이고 제명은 신당이고 이렇게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원경에 따르면 그 일체 무예인이 한길로 해서 무예를 강조했다. 무예관을 읊었다. 무예라는 글자 보이시죠? 예. 무예관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원효가 주장한 거죠. 원효가 부르고.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그 인물은 누굴까요? 원효예요. 원효.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무예가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모습들 보이죠? 그러면 원효의 활동 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불교를 종합화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유 논쟁을 해결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정토신앙을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그럼 원효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뭘 써야 되겠어요? 정토신앙을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간세운 보살 외치면 서방 정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을 보면요. 저분은 뭐 이렇게 피곤하신가? 계속 주무시네. 자, 3번 내용을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중서문화성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간직 명칭들이 쭉 나오죠. 공민왕 때 삼사를 없애고 뭐 다시 중서문화성을 두고 상서성을 두고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선 뭘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려시대 때 간직제도예요. 고려시대 간직제도, 중앙간직제도. 그래서 고려시대 중앙간직제도는 언제 완비됐죠? 문종 때 완비됐죠. 예.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 간제가 격화되다가 다시 뭐예요? 간제를 복귀시켰죠. 문종 때.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는 공민왕 5년에 삼사를 없애고 다시 뭘 뒀으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갈 만은 상서성이에요. 상서성. 예. 그래서 상서성을 두고 문종의 옛 제도를 복구했고 지성사를 두지 않았고 도사를 내갖고 쭉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구성하고 있는 간직들의 역할을 중서문화성의 간직들의 역할이죠. 제신과 낭사가 있죠. 정의품 제신과 산품인 낭사가 있는데 제신의 역할은 뭐예요? 백관을 통과하고 정책을 위원 결정하는 거고 낭사는 간쟁 서경 봉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주세요. 예전에 객관식기 주문제 때. 예. 그러면 한번 고려의 중앙간직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고려의 중앙간직 부분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면 중앙간직은 고려의 중앙간의 특징, 당의 삼성육부제를 도입했지만 이들 고려의 실정에 맞게 재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체제 갖고 이제 중서문화성은 제부 라고 불렸죠. 그래서 제신과 낭사의 권한이 있는데 제신은
백가는 통령하고 정책의 위원을 결정하고, 낭사는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간쟁은 군주에 불과한 처사가 가호를 간언하고, 봉박은 부당한 조칙을 봉안하고, 서경은 문무관 임명이나 법의 개폐 등 심사 동의하는 기능이 있다. 이건 조선시대에도 약간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이어져요. 예. 근데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면 간쟁, 봉박, 서경권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3사의 역할과 관련돼 있죠. 요거는요. 자, 그래서 상서성과 육부의 관계에 보면 육부가 독립된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상서성이 육부의 실제적인 지휘관이 되지 못하고 특히 상서 도당은 상당히 힘이 약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중서문화성 제신이 육부의 판사를 겸직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이제 육부 판사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판사가 그 권한이 상서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서 도성에 있는 자보야 우부와 같은 간직들 있죠? 이 사람들이 거의 등급이 잡이 높아. 그래가지고 서열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상서정은 있긴 있어요. 상서정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왕족들에게 줬던 명예직이야. 그래갖고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육부는 형식적으로 삼성의 하부기관이지만 실제로 이제 중소성과 중소문화 상서성 거치지 않고 국왕과 직결되는 기관이죠. 육부직주제라고요. 보통 육부가 직접 복을 올릴 수 있는 제. 그러니까 조선시대 얘기하면 육조직계제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돼. 왜 안 되냐면 육부를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신이죠. 제신이 판사를 통해 겸직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는 별로 없어.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도 이게 이제 왕권 강화에는 크게 이바지는 못해요. 육부직주제 때문에. 육부 판사제 때문에. 자, 3사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고조시대 3사는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송나라 간제를 영향을 받은 뭐하는 기관이죠? 재정기구요. 근데 실제로 재정적 역할을 못하죠. 그건 뭐냐면 육부에 뭐가 있어요? 호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이제 국가의 수입 세무, 녹봉 관리 정도에 한정돼 있고요. 중추원, 추밀원인데 이것도 송나라 간제에 영향을 받은 거죠. 추밀과 승선이 있고 추밀은 군기를 담당하고 승선은 왕명출납을 담당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밀이 담당한 것은 나중에 조선시대 상군부 오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명출납은 조선시대 때 뭐와 관련돼 있죠? 비서기구인 승정원과 관련돼 있죠? 승추부로 했다가 승정원으로 넘어가죠. 분리돼가지고. 자, 그래갖고 이제 승추부 때 우리가 이제 조선 초기 때 승추부라는 간직이 잠깐 있었죠. 그때 승추부의 역할이 뭐예요? 군대를 총괄하고 비서기구도 하잖아. 좀 엇박자가 안 맞죠. 근데 그 엇박자가 안 맞는 게 뭐냐? 중추원이 전신이었던 중추원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 잠깐 승추원이 그 영향을 받았다가 이게 분리해 나간 거예요. 비서기구하고 군대 통할기구가.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인데 왕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뭘 장악해야 돼요? 병권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서기관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그 추미덕을 통제하기 위해서 승선과 추미덕을 같이 묶어놓은 것 같아. 네, 중추원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고려의 독자적인 간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인데, 그래서 도병마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종 때 기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병마사를 가난하는. 근데 실제로 제도적으로 완비한 거는 이제 현종 때고요. 고조기 때는 도평의사가 개편되죠.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 그래서 도병마사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식목도감 중요한 제도나 격식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도병마사도 제가 요번에 시험 문제 안 낸 것 같은데? 모의고사 안 냈죠? 제 기억은 모의고사 안 낸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마지막 낼 때는 보너스 문제 낼 때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야, 이 도병마사가.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고려시대 때 이제 간제의 특징들, 독자적인 어떤 간제였던 특히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요 부분인데, 자, 요거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4번 문제 이제 들어갈게요.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구한말 화폐정책과 관련된 거야. 구한말 화폐정책. 그래갖고 이제, 여기 구한말 화폐정책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관련 내용들 이제 보충제를 찾아보면 2페이지 펴보세요. 구한말 화폐 정책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자, 구한말에서 이제 화폐 정책에서 이제 백동화 발행항부터 해갖고 일본의 엔화가 어떻게 해서 확대된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수호조교 부록에서 이제 개항 때 일본의 엔화가 유통이 됐죠. 은본위제 하에서. 그리고 이제 해관세가 설치되는데, 자, 해관세가 이제 그 간세 제일권을 회복하면서 해관세가 설치했는데, 이때 이제 개정된 조일통상 장정의 결과, 간세 자주권이 회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해관세 운영을 누가 하냐면, 그 당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있었죠. 청나라가 운영을 해. 근데 청나라가 직접 운영되지 않고, 누구한테 아웃소싱을 줬냐면, 일본인들이 아웃소싱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해관세의 간세 수익을 뭘로 받아요? 일본의 엔화도 같이 받으면서, 일본 화폐가 확산되는 개인을 마련해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청일전쟁을 완전히 누가 장악하죠? 일본이 장악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는 관리 통제권은 중국 애들이 하다가, 실제 운영은 일본 애들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청일전쟁 이후에 해관세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 통제권 다 누가 장악하죠? 일본 애들이 장악을 해보는 거야.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당시에는 간세는 다 해관세였어요. 왜 해관세냐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다 뭘로 옮기죠? 바다도 옮기죠. 왜냐면 철도도 상당히 없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갑오개혁. 저번날 이제 일단 신식화폐 좀 잘못됐는데 곤치세요. 신식화폐 발행장전이야. 예. 신식화폐 발행장전. 조례장전이 아니라 발행장전을 곤치세요. 기본서에도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발행장전이에요. 그래서 신식화폐 조례는 1892년에 만들어졌고, 조선 정부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은본위제 입각해서 이제 일본의 강요에서 이제 시행된 것은 신식화폐 발행장전은 1894년에 있었던 거예요. 발행으로 곤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은본위제, 일본 화폐 전국적인 유통, 보조화폐인 백동화가 발행됐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근데 원래 은화를 발행해야 되는데 은이 부족하니까 그 보조화폐였던 백동화를 너무 남발했어. 그래서 무슨 인플레이션이 났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났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남발했고 또 일본이 위조등 했고 백동화의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이제 1900년대 넘어가면 19세기 거의 1890에서 이제 1900년 넘어가면 이게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조금씩 전환돼요. 그 계기가 됐던 게 영국인데, 영국은 은본위제 태양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은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은본위제를 폐하고 금본이 넘어가요. 물론 이것도 잠깐이었다가 다시 은본이 돌아가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였죠.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든 당연히 어디에 기준 따르겠어요? 영국의 기준 따르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본위로 태양을 해보자. 그러면 금본위 태양이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전제 조건이.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겠죠? 태양을 할 수 있는 금을 대치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 조례를 하고 뭐 태양권 금권 조례를 하지만 이렇게 시도는 했지만 제대로 안 됐어. 근본적으로 잘 안 된 게 뭘까요? 돈이 없어. 금이 없어.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은강 같은 저희 거기에서 막 금을 캤지만 다 미국이나 일본 빠져나가고 진짜 우리나라는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금본위제를 이제 실시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일본이 재은행권은 이제 일본이 실시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좀 이따 얘기고. 자, 초창기 때 일본의 지폐는 엔화였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1898년에 금본위제를 실시하면서 이게 뭐냐면 금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하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금지를 시켰어. 그래서 널 전쟁 때 잠깐 이제 사용했던 재은행권이 군포 사용했다는 것들이 확산되면서 메가다 화폐 개혁 때 금본위제가 이제 실시된 본위화폐가 돼요. 예, 이것이 나중에 1911년 조선은행권 교체 때까지 본위화폐를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가다 화폐 개혁 결과 뭘로 전환됐죠? 금본위 태안제도 바뀌게 되죠. 금본위 태안제도.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한문사료 이제 번역은 뒤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백동전, 적동전, 항동전,
이것은 이제 은하의 보조화폐죠. 발행근거가 뭘까요, 이거는? 신식화폐 발행장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신식화폐 발행장적. 그 다음에 니은의 형상이 일어난 거. 그래서 니은의 형상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악화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항량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건 백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자, 국내에서 항시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백동을 남발했어. 이거 오히려 물가를 등기시키는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서 이제 재정적 배경을 쓰는 거죠. 외에도 만약 그냥 배경을 쓰다 보면 요거 외에도 뭘 쓸 수 있어요. 일본 애들이 위조 지폐 만드는 것도 쓰면 돼요. 백동화를 이제 와가지고 찍어낸 거죠.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자. 5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당나라 균전제와 관련된 거야. 당나라 균전제. 자, 당나라 균전제 관련된 정리 내용을 이제 몇 페이지 표시냐면 3페이지 표 보세요. 3페이지. 자, 당나라 군전제는 이 북의 군전제 영향을 받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상적 배경은 전전제에 보면 왕토 사상, 목적은 호족의 대토지소 억제, 그리고 농민생활 안정, 조용조용한 세수 확보, 부병 의무 가용. 그러니까 당나라 군전제는 조용조와 부병제가 서로 연결돼 있던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군전의 특징을 가까이 이제 좀 보시면 거기에 군전사상 맡으면 무전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했고, 영업전과 구분전 나누죠. 관료전하고. 그래서 영업전은 북의 상전을 계승하고 구분전 노전을 계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남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주로 중남은 있지만 중남을 지급할 때는 예외적인 지급한 거고 한 2분의 1론이 지급한 거죠. 그럼 북의 군전제와 좀 차이가 있죠. 북의 군전제는 누구한테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나 농호나 노비까지도 지급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팔지는 못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과 협상에 따라 토지 지급이 가관되고, 근데 이때 초상 비용이 마련되거나 왕공 고위 간의 영업전 협상에 가능하고 이주 시에 예의적 처분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영업전, 구분전 이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 관료 영업전과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토지가 적고 인구가 많은 건 공급한 토지가 부족해서 당나라 중기 이후는 붕괴됐다. 예. 자, 그러면 자, 5번에 이제 문제를 풀면 여기에서 다음 밑줄 친 급전이 그러니까 감할 수 있는 사항을 써보고 그 당시 이 당시에 군전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규정 2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더하고 감할 수 있는 사항. 자, 요걸 이제 쓰면 토지가 넓고 인구가 적은 지방과 그 반대로 인구가 많고 땅이 좁은 화판에 따라 급전이 강간된다. 그러니까 감형은 더 주고 협상은 뭐야? 규정보다 깎아낼 수 있죠. 네, 토지가 부족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예외 규정은 이제 아까 언급한 일반 서민이 가난할 초상을 칠 수 없거나 왕이 공간이 영업전 처분이 강하고 왕공 공간에 협상에서 가난으로 이주할 때는 뭐냐면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구의密집 지역에서 저쪽 섬서성이니 뭐 이런 사천성이니 이런 뭐냐면 인구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이제 애동학부 시시대 시시한 제도의 명칭을 써보고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목적을 써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건 좀 약간 듣보잡일 거야. 다식다가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듣보잡 문제를 내봤어. 여러분들 이런 문제 부닥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제가 보충자 정리해놨어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페이지 펴보세요. 자, 막부가 이제 에도막부가 이제 했던 개혁들이 3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마지막 개혁 첨보개혁이 있고, 중간 뭐 간세히 그 다음 뒤에 교우개혁이 있어. 요거는 교우개혁이에요. 네, 요 관련된 개혁은. 그래서 이제 교우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배경을 보면 상품화폐 경제 진전과 문화의 발달, 전반적으로 재정이 악화됐고, 강력한 쇼군의 권력 분할, 부활과 건전한 재정 재건, 이에야스 시대 복귀를 이제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정치개혁 보면 쇼바유니 제도를 없애고 쇼군의 독재 정치를 강화하고요. 그래서 요 개혁은 이제 쇼군이 직접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무가 법령을 또 뭐냐면 정비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다못해 곡괭이 무예를 장려하고 검양령을 내리고, 그 앞에 이제 그 뒤에 언급했던, 이제 앞에 언급했던 천복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 메시아 바코 제도에서 투소함을 설치해서 민중의 애도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그 다음 여기에 말한 다시타카 제도인데, 이건 재정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 가문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함이야. 이게 뭐냐면, 보통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 관리를 할 때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에 가서 왔는데, 그 관리를 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뭐냐면 그 직무에 수행하는 급이 있어. 그래서 다이모도 만석 있고 뭐 10만석 있잖아요. 그러면 만석에 해당하는 다이모가 맡아야 할 직각, 그 다음에 10만석이 맡아야 할 직이 달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석에 맡은 다이모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등급이 안 돼. 그러면 못 받겠죠. 그러면 그 직을 누가 수행을,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것을 정부가 보조해줘가지고 맡게 해주는 거야. 만석이라도 10만석의 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관리가 이제 직무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녹봉이 이제 낮은 자가 그 직책이 높은 녹봉을 받는 직책을 위임했을 때 그 직책에 부족한 부분들 정부가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가 무슨 제도다? 다시타카 제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문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들을 등용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에도 막부 시대 때의 그 다이모들이 간직을 맡을 때, 중앙정부에 간직을 맡을 때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그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이제 하다못해 곡괭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고, 에도 막부의 이제 다이모드는 거기에 가가지고 호의해주고 직무 맡는 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간직을 맡으면 자기가 이 간직을 맡은 그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간부의 예산을 자기가 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높은 간직 1만석밖에 안 된 다이모드 와가지고 그 간부에 맡으면, 그러니까 그 1만석에 맞는 간부의 만 맡을 수 있는 거야. 10만석을 맡으면 자기가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간부 재정을 운영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조해 준다는 거야? 정부가 보조해 준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저희 중앙 관료들 영의정, 자의정 있는 사람이 저희 중앙정부부터 녹봉 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이모드는 지방에 와서 자기가 그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 녹봉 있죠? 곡구다가 그 곡구다가를 기반으로 해서 번역도 제공해주고 공역도 제공해주는 거야. 간직에서. 그래서 특정 간첩을 맡아가지고 그 간첩의 경비도 대주면서 자기가 그 지위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낮은 그 다이모드 있죠. 그런 다이모드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까지 못 올라가.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조해준다? 정부가 보조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록 생활자들은 다이모드가 아니라 하다모토나 곡괭이 같은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이모드나 쇼군 옆에 있으면서 돈을 받고 생활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우가 좀 달라요. 예,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7번을 이제 보면,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김교사 박물관에서 다음 같은 작품을 감상했는데, 가이드를 말을 써보고, 기획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디리어 홀바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련된 거죠? 북유럽 르네상스와 관련된 그 예술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인문주의자들은 어디로 도학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스도, 원시 기독교. 또 더하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좀 대비된 거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고전이나 그런 게. 그래서 원시 기독교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사회비판이 종교 경향적 뛴 그 이유가 뭘까요? 북부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보다는 봉건체적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신흥 부유자의 반전을 막고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 보면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네. 그러니까 이 교사는 다음은 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 사건이었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보볼 전쟁과 관련된 거야. 보볼 전쟁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 뭐죠? 엠스 정보 사건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스페인 왕실의 후계자가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친척 관계에 있는 독일의 이제 항시한테 이제 호헨초들에게 이제 부탁을 내고 건데 그 당시 황제가 거절했는데 불구하고 프랑스는 이게 못 믿은 거야. 그래갖고 황제가 있는 거기 어디까지 찾아갔어요? 온천까지 가다가 막 징징댄 거죠. 그 징징댄 걸 이제 비스마르크 됐다 해갖고 프랑스인들에게는 마치 프랑스 대사가 모욕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독일 국민들에게는 독일 그 황제가 모욕당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를 폰해갖고 신문을 공포하니까 프랑스에 난리 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폴레옹 3세가 공격하다가 이미 딱 준비하고 있었던 비스마르크가 대받치면서 보볼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엠스 정보 사건을 이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 나폴레옹 3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나폴레옹 3세의 내용을 이제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제가 이제 깜빡 잊고 4페이지 내용 밑에 있는 경제정책, 그 교육개혁의 교육, 문화정책, 도시정책이 있는데 못했는데 한번 각자 보세요, 이거는요. 예. 자, 참고로, 저 이거 말하다 깜빡했는데, 그 예전에 문제 중에 그 무슨 문제가 있었냐? 와카와 관련된 문제가 있죠. 그 국풍문화 전성시기 때 그 대표 문학장르가 와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그 와카가 나고 국풍문화에 연결시켜서 그 당시 후지아라 국가의 이제 그 석관 정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어저께인가 그걸 올려놨더라고. 와카가 제가 등장시기라고 썼나봐요. 와카가 등장했던 게 그 뭐냐면 후지아라 시기가 아니다. 거기 국풍문화 시기가 아니라 그 학고문화 시기라고 올려놓고 그 당시 이제 대한교과서 일본사에 있는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와카가 마저 학고문화 등장했어요. 맞아요. 완성 장가 단가 형식의 이제 그 형식이 그 등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번성했던 시기는 요 시기가 아니라 잠깐 이제 등장했다가 그 죽고 다시 속개됐던 시기가 어디냐면 그 10세기 이후야. 9세기 이후. 10세기 후지아라가 집권했던 시기죠. 국풍문화 시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관계가 좀 틀리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을 해갖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냐면 와카 문학이 번성한 시기까지 곤쳤어요. 뭘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은 없는데 그 일본 문화사를 전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와카의 문학 장르까지 등장 시기까지 이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신 분은 대단한 고수신 것 같아요. 일본사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와카 하면 뭐와 연결은 국풍문화랑 연결돼요. 그냥 교과서 쪽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풀게 아니야. 나폴레옹 3세 얘기를 해야겠죠, 또. 자, 나폴레옹 3세의 정치에 보면 이제 그 정책 기조는 뭐예요? 박정희와 비슷하죠. 개발 독재. 정치적 자유는 억제하는 대신에 경제 발전에 집중시키고 그 나폴레옹이 예전에 이제 선사했던 국민적 열강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보나파르트이즘이에요. 그래서 보나파르트이즘은 일종의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그 뭐냐면 통합적 민족주의, 뭐 침략적 민족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정에서 이제 외정을 보면 내정은 대군용가와 대상공업자 지지를 받죠. 투자은행을 실시하고 중국 발전하고 또 노동자도 지지받는 정책도 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 위한 주택도 건설하고. 그래서 이제 내정 보면 그 전반적 계급 간의 균형을 입장에서 이제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상 외정은 실패했어. 크림 전쟁에 참여했는데 별로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그 다음에 샤르다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했고 멕시코 원정도 실패했고 결국엔 보불전쟁 이후에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보불전쟁 끝나고 잠깐 파리 고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성립된 것이 뭐냐면 제3공화국이에요. 예. 그래서 그 파리 고문 사건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좀 이따 내가 지금 보너스 문제 좀 더 할 텐데 제3공화국의 선포와 때 이 공화국이 이제 선포됐지만 불안했어. 왜냐면 왕당파 세력들이 오히려 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왕당파 세력들이 이제 그 쪼개져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뭐냐면 공화파들이 뭐냐면 집권해갖고 제3공화국을 연 거야. 그래서 이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망나파 세력들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드레푸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드레푸시 사건은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자체는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드레푸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에미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규탄한다 해갖고 서한을 보냈죠, 대통령에게. 그래서 있는데 요것도 여기는 문제 없지만 한번 나중에 뒷마무리 때 한번 보너스 문제 한번 내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다음은 이교사, 김교사 간의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제시해시오. 그래서 이번에 근현대사 보면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점을 역사적 사실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가방법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저는 시간의 역순을 이용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영역의 방법을 하는데 영역의 방법은 나를 잃은 점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에 관련된 조직 방법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역사적 사건을 연계시켜갖고 보는 것들이 이제 뭘까요? 네, 요거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분야사죠. 분야사 쓰시면 돼요. 네, 분야사. 그래서 그 다른 점은 역사적 사실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가방법은 분야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점이 아니라 다둔 점이라고 봅시다. 다둔. 예, 이거 못한 것 같은데. 그 분야사 보면 거기 저는 어떤 중심을 다루되 다둔 점이라고 했죠. 다른 점이나 다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가 내용 조직 방법의 명칭은 그 분야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의 어떤에서 쭉 다르되 연대와 비슷하지만 그 어떤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 다루는 것이 그 특징이죠. 그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분야사와 관련된 내용들, 여기 보면 이제 유의점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분야사는 역사 사실 각 분야로 나눠 단편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그 사실들 간 연관관계를 그 해당 분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단편적만 다루지 않고, 다른 분야까지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거 앞부분까지 연기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오타 쓰는 바람에, 그래서 어떤 점을 다루되 그 역사적 사실의 연계 다른 점 다른 분야 잠깐만 저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점을 역사적 사실을 연계해 그 다른 분야를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 다른 분야의 역사적 사실들 연계 이렇게 쓰시면 되겠대요. 예. 그게 맞아요. 예. 제가 여기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분야의 역사 사실을 연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분야사적 방법이고 그래서 유의점은 그 사실과 연계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 사실은 각 분야에 나누어 단편 다루서는 안 되고 사실 등간의 연관관계를 해당 분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점을 자 그래서 이제 좀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연결적인 방법은 어떤 특징도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의 연관 속에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현대사를 강조하는 역사교육 추세에 부합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은 사건의 경과에 따라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중심 역사가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서 뭐냐면
그 어디에서 이제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에서 6페이지 있거든요. 연대기 방법, 주제중심 방법, 분절법, 그다음 분야설정 방법, 그다음에 연연대기 방법, 사회과학적 방법, 문화권적 방법, 간접적 방법. 그래서 의미, 장점, 단점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요거 달달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그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외우고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2, 3점 벌 수가 있어. 요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뒤에 넘어가서 10번을 문제 볼게요. 10번. 다음 가와 나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와 나는 딱 여러 문제 허용식 나오고 위혹이 넘치고 급진적 성향. 뭐 무슨 이론이에요, 이거는? 행위 이론 중에 요거는 이제 관련된 이론이 성향의 이론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행위 이론 같은 경우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성향 이론 왔다 갔다 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자, 거기에 이제 그 가와 나의 사대에 반영된 행위 이론의 인식 근거를 써보야. 인식 근거는 그 인간의 행위는 의식적 목적이나 동기 같은 합리적 이유보다는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인간 자체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 그 이론을 깨기 위해서, 합리적 설명 이론을 깨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합리적 자체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성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역을 깬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햄필의 가유형의 설명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와 같은 그 설명을 강조한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가는 뭐죠? 누이 14세죠. 누이 14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제 개인이 성향에 대한 거 설명은 가디너 이론이에요. 근데 가디너의 이론의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만 다 이거 가학적이지 못하죠. 여러 사례들 다루되 그걸 일반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그 햄필이 그것을 이제 일반화시킨 게 나와 같은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제 햄필이 가유형의 설명 방식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와 같은 설명 방식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뭐냐면 성향적 설명은 가학적 설명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향의 일반 법칙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을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급진적 성향의 젊은이는 대체로 전병 같은 정치 비상수단도 불사한다 같은 일반화 같은 걸 집어넣어야지만 가학적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성향의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가디너죠. 근데 가디너 이론은 개인적인 사례만 강조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뭐냐면 집단 햄필 이론은 개인적 사례와 집단적 성향을 떠나 그 개인적 사례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고 이 여러 가지 사례를 묶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일반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행위 이론의 학습에 도입될 장점과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자, 장점과 문제점은 이제 뭐냐? 첫째, 이제 성향이론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들 인간의 역사적인 행위는 합리적이고 의도적 목적의 동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습관이나 태도, 개인의 성격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요. 인간의 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 정통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다.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문제점 이거 맨날 나오죠? 네,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그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가져가고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너무 도식화시켜 설명한다. 그리고 또 뭐냐면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상황과 그 목적에 따라서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 써야 되겠죠? 맨날 나오는 거야. 성향 이론 나오면 문제점으로. 그래서 이제 성향 이론을 제가 이제 몇 페이지야? 네. 뒤에 보면 7페이지 정리해놨어요. 예. 그래서 7페이지 보충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디노 이론하고 햄필 이론의 좀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개 이제 문제 나오면 대개 어느 이론 나올 거야? 햄필 이론보다는 가디노 쪽이 나와. 왜 그러냐면 코르테스 이성계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성향 이론을 대두면. 그러면 이 코르테스나 이성계 같은 거는 얘기를 하려면 햄필 가지고 설명 안 돼. 왜? 햄필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다수의 사대죠. 근데 이건 햄필 코르테스 이성계는 뭐야? 단수잖아. 개인적인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디론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디론을 좀 애워두세요. 갑은 망치를 을쳤다. 도식이 돼요. 왜?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냐하면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도식에 맞춰가지고 코르테스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성계의 행위 이론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있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햄펠 쓰시면 안 돼요. 이때 주의할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향 이론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사기하고 한사를 좀 비교하는 문제야.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그래서 자료 A의 사서의 역사서술 체제의 명칭을 써보고, 자료 A 중 가와 라 중에 자료 B의 기억 인물이 어디에 속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자료 A가 한서의 구성과 A와 한서의 구성과 역사 서술식의 차이점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 A는 이제, 또 보면, 뭐야? 한원, 황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뭐에 포함되어 있죠? 가는? 여기 가에 들어갈 만한, 봉기죠, 봉기. 봉기.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쭉 읽다가, 나에 들어갈 것은 뭐야? 표죠, 표. 예.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건 뭘까요? 제후행적이니까 세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이제 들어갈 것은 뭐냐면 열전이죠. 개인의 열전. 그래서 봉기, 표, 세가 열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여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다 써보세요 일단. 예. 요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비인물이 들어갈 것이 뭔지를 말해보는 거잖아요. 뭘까요? 그 항우가. 기억인물이 들어갈 것은 항우 어디에 들어가죠? 자, 우리가 항우 딱 하면 일단은 세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봉기에 집어넣었어. 사기에서는. 그러니까 항우 봉기에. 왜냐하면 항우가 비록 황제는 되지 않아도 실제 황제 역할을 했잖아요. 7년 동안. 그래서 봉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화천은 상당히 유교적인 명문도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어떤 것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똑같은 논리로 그 당시 진나라가 알기 진승 있죠, 진승. 진승은 우리가 보통 열전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열전에 집어넣지 않고 어디에 집어넣죠? 세가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공자도 열전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세가에다 집어넣었어. 왜? 비록 제후는 아니지만 제후의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명분론도 강조하지만 또 실질적인 이제 측면도 강조하고 또 농민 반란에 대해서 호의적도 본 거야. 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수의 역사서술 체제 명칭. 이거 뭐예요? 체제 명칭은 기전체죠? 근데 안 적었나 내가? 네, 기전체. 여기 쓰시면 되고요. 그 앞에 역사서술 명칭을 써야 되는데 안 적어놨네. 기전체.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사람들이 북소님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넣냐면 이런 것도 물어봐요. 예, 시험 풀다 보면 안사해난도 물어보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쓰시면 되고 그냥 주라고 문제 낸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그냥 막 실수해갖고 틀려버리면 그냥 가는 거지 이제 이런 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 단서를 나눴죠. 뭘 달았어요? 구성 차이하고 그 다음에 서술 시기의 차이인데 구성 차이는 사기는 봉기, 표, 서세가 열전 이렇게 있는데 방면 한서는 제기, 표, 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게 뭐가 빠졌냐면 그 세가 없어. 항제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가 뭘로 바뀌었죠? 예, 지가 서가 지로 바뀌었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4개로 구성됐다는 거. 제기, 표, 지, 열전.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시간 때 이걸 잘못 설명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할 때 한서에 제기, 세가 이렇게 해갖고 세가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잘못 설명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가가 없더라고요. 제기라 해서 항제 역사만 있어요. 예. 그래갖고 꼭 기출문제 분석 내용도 좀 잘못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판은 제가 다 수정을 해놨어요. 이걸요. 예, 그래서 4개 꼭 외워두시고, 그래서 참회 신조에서, 이렇게 제가 문제 냈어. 저 때문에 또 오개념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요거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수정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냈고요. 예전에도 그 한서하고 사기와 관련된 그 농민 반란을 보는 시각, 차이점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있고, 요 수정된 내용은 그 게시판 들어가서 보시면 있어요. 예, 다 수정해 놨어요, 제가. 그 관련된 문제, 그 기출문제 분석 수정 내용은요. 자, 그 다음에 그 서술 내용의 시기 차이는 뭐냐면 사기는 통사책이죠. 근데 그 한서는 뭐예요? 한 대만 읽는 정사이기는 단대사예요. 예. 그래서 있고 요때 한조는
어떤 거예요? 후한소가 아니라 전환이죠. 정확하면 전환. 예, 전환 이렇게 좀 쳐주시면 될 거예요. 전환. 한조는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에는 이제 근현대사 관련된 현대사 관련된데 미군정의 기속재산 처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 요번에 기속재산 문제 나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 별로 없지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속재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일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한 거죠. 예, 주로 동산은 이미 다 가져갔겠죠, 일본 애들이. 주로 뭐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기속재산이고. 그래서 이때 그 미군정이 이걸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뭐죠? 특수목적 회사가 신한공사죠. 예, 신한공사. 그래서 이 기속재산을 원래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뭐 토지도 있고 뭐 그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토지는 나중에 토지 그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기획의 기속재산들을 주로 누구한테 부과했나? 그래서 요때 기속재산들은 이제 공용 기업체라든지 이런 국영이나 공용 기업체 이런 것들 누구한테 부과했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자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 A는 이제, 미군정 때이고, 자료 B는 뭐냐, 이승만 때 기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때 기속재산을 누구한테 분할했냐면, 이승만 정부가 미군정의 기속재산을 관리 임대한 자에게 주로 분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한테 인계받은 그 기속재산을 이승만 정부에서는 자료 B의 법률에 따라서 누구한테 받으면 예전부터 미군정이 그 관리하게 했던 사람에게 연고지 있는 사람에게 분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때 연고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친일파들이죠. 그래서 친일파들에 분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속재산들 상당수가 친일파들에 넘어갔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해방된 후에 기속재산 처리 문제 가지고 미군정 때도 논란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것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돈 모아서 줄 테니까. 근데 거절했어. 그래서 미군정은 이제 주로 그 자기들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 주로 영어가 좀 통하는 누구죠? 한민당 세력들, 친일파들에게 준 거야. 준 게 아니라 관리도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자료 B 같은 기속재산 처리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때 이승만 정부가 뭐 정치가들 뇌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산을 예전에 미 군정의 그 연고지 있을 때 그때 미군 정부부터 계속 관리했던 사람들이 일단 먼저 분할한다 해갖고 그 당시 기속재산 일본인의 재산이나 기업들이 상당수 어디로 넘어갔죠? 친일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야. 예, 요 과정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정경유착도 생기고, 뇌물도 받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 B의 명칭은 이승만 정부 때 만든 기속재산 처리법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내용은 미군정 A 시기 때 기속재산을 관리 임대한 적이 주로 이제 분할했다. 이승만 정부 때. 예. 그리고 그때 분할하는 과정에서 무슨 유착도 일어났다? 정경 유착도 같이 일어나고 재벌의 폐해도 이때부터 이제 탄생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그 재벌의 폐해 관련된 내용들 있죠. 기속재산 분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공법 관련된 내용 대충자금 어떻게 찾는 것도 있고 등등 이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볼게요. 보너스 문제. 자, 보너스 문제는 뭐냐면 브라마 샤마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인도사 나올 것 같아서 인도 근현대사를 한번 다뤘는데 그러면 자료 몇 번을 보시냐면 8페이지 표 보세요. 브라마 샤마지 운동은 이제 그 보면 보통 근대 운동 배경을 보면 이제 영국의 통치에 필요한 중간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근대 교육, 영국식 교육을 이제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족주의나 뭐 민주주의, 반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그 근대적 지식인들 이제 주로 이때 근대적 지식인들은 초기 때 인도의 근대적 지식인들은 친형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냐면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영국에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계몽 운동을 전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브라마 샤마지 운동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이제 힌두교 초기 신앙인 브라마교의 순수성을 복귀하자. 그래서 누가 추진했냐면 람모한 루이라는 사람이 추진했거든요. 이름 외워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마 샤머지라는 단체를 만들고 개혁 내용도 외워두셔야죠. 막스 철폐갖고 뭐 우상숭배, 카스트 제도 폐지, 그다음 종교행위 반대, 샤티, 그다음에 유아결혼 패스 개선. 지금도 인도 가보면 그 시골에 가면 유아결혼 자주 일어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개혁 운동 관련돼서 언론 종교 자유, 서구학문의 도입 등등등. 그래서 다 외우기 힘드시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외워두세요. 일단.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걸 계기로 인도 민족주의가 탄생하는 계기가 돼.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세포의 반란 때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인도 민족주의의 어떤 바탕이 되죠. 저항적 민족주의, 인도인의 이름으로 이제인데 이걸 이제 인도 민족이라는 걸 탄생시켰지만 민족주의라는 걸 탄생시킨 건 뭐냐면 브라마 사마지원들. 그러니까 인도 민족의 의식이 형성된 거는 세포의 반란이고 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는 뭐죠? 이 브라마 샤마지 운동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인도하는 사회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단일한 혈통, 단일한 언어, 단일한 문화로 구성된 게 아니죠. 다양한 언어, 종교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 그러면 이때 구성될 수 있는 그 인도인의 어떤 민족 의식을 통합하기 위한 어떤 그 중심체가 뭐예요? 신두교예요. 그래서 신두교를 통해서 신두 민족주의를 통해서 인도 민족주의가 확립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다음 사회와 관련된 운동의 명칭을 써보고, 자, 이 운동에 추진했던 밑줄 친 사람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운동의 개혁 내용을 세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단 사료에 있는 내용체. 자, 여기서 요 운동은 브라마 샤마지 운동. 1828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뭘까요? 람모한 로이라는 사람이요. 이름 정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개혁 내용의 카스트 제도 폐지, 의례 중심의 종교행위 반대, 유아결혼 폐지 등등등 이런 것도 한 두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왕제 발언 내용이다. 내용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 명청시대 때 항상 좀 비교해 봤어요. 제가요. 나름대로. 그래서 자조 A는 그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조 A는 자조는 홍무제죠. 홍무제. 그리고 이제 명예 홍무제고 자조 B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뭐냐면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의 내용이야. 대의강미록. 누가 쓴 거야 이건? 옹정제가 쓴 거죠.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생각이 좀 극단적이야.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홍무제는 오랑캐 몽골족을 쳐부시고 이게 황제가 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일 때는 오랑캐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이거 철저하게 한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옹정제 같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한족의 입장 올 때는 오랑캐잖아. 그러니까 오랑캐를 기준을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주장하는 오랑캐 기준은 뭐야? 핏줄이 아니라 홍무제처럼 뭐죠? 능력과 자질이다. 문화적 역량이다. 그래서 문화적 역량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중화가 되는 거고, 문화적 역량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오랑캐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피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대의강미록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기획을 인식을 비판한 가에 들어갈 내용을 두 줄 이내 쓰시오. 대의강미록에 오랑캐. 그래서 중화인은 인의를 아는 것이고 오랑캐는 윤리를 모르는 것이니 그니 어찌 태어난 것이 중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화와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건 뭐야? 인의 예지를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인들이 짱깨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짱깨가 이게 얘네들 인의 예지를 모르잖아. 오면 되게 시끄럽지. 애들 뭐 침 뱉고 뭐 떠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모텔방에 한번 잤는데 옆에 중국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옆방에. 시끄러워서 잠 못 자.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떠들고 앉아있어. 이 짱깨들이 오랑캐 짓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데 반해서 예전에 외놈이라고 불렸던 일본 애들은 상당히 예의범죄에 뛰어나거든. 애들은. 그런 측면에서 중화에 속할 수 있겠죠. 예. 뭐 또 누가 또 공격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해볼 기각을 다시 세워. 이 한계 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 정책. 요건 무슨 정책? 복구주의 정책이죠. 예. 요때 복구의 대상은 뭐야? 주로 송나라야. 송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 그 이민족이 침해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오랑캐 풍수에 많이 그 물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벗고 예전에 고유하고 중국권을 찾아 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 35년 동안 통치하니까 우리나라 거 고유한 걸 때 강조하고 외생문화 척결을 주장하잖아요.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복고주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 자, 좀 많아요. 몽고의 언어, 풍속, 습관을 금지시키고 몽골풍을 없애고요. 그다음 당률 기반으로 명률을 제정하고, 그다음 주작을 가라고 정하고 과거제도를 부응하고요. 백성을 풍습을 유교주 교화시킨 문제 유교를 방포했다. 요거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주작을 간악화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원나라도 성리학을 간악화했죠? 근데 원나라가 말하는 성리학은 여기 말하는 주작과 달라요. 요때 성리학은 누구의 학이죠? 허영의 학이에요. 예, 계열이 달라. 그러니까 성리학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잖아. 근데 그 원나라는 허영이고 여기는 뭐야? 주작이야. 예, 이게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A와 자료 B 항제 중앙 중심의 중앙 핵심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써보시오. 자, 요번에 이제 홍무제 개편 내용은 이제 요번에 나왔는데 중서동과 재상제도를 폐지하고 육부가 직접 항제를 직속기관으로 만들었죠. 자, 옹정제는 뭐죠? 군기처와 군기처의 주접제도를 처리함으로써 지방장관의 항제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기처는 뭐 하는 기관이냐면 원래 군기방에서 나온 기관인데 주로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이제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곽 지대를 이제 뭐냐면 설치했던 문제, 외곽 그 방방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주접은 뭐냐면 그 지방장관들이 그 뭐냐면 항제에게 직통하는 거야. 비밀 문서를 해갖고 봉합을 해갖고 항제에게 보고를 하면 항제가 그거 지방사정을 이제 아는 거죠. 예,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항제가 직접 보고하는 직계체제인데 요거를 어디에서 처리하게 된 거죠? 군기처에서 처리해버린 거야. 주접을. 그래서 이제 군기처가 중요한 기구로 부각이 됐고요. 그 전에 이제 내각대학사가 있었죠, 명나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청나라 때 내각대학사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청나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 때 내각대학사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 예,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 앞에 이제 그 공기처 전에는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서방이라든지 의정왕 대신하는 같은 그 기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옹정제 때 군기처가 좀 주요 기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항 후에는 어디가 주요 기구가 됐죠? 총리하문. 총리하문 아시죠? 예, 공치항이 여기 수장이 되면서 총리하문이 주요 기구가 됐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그 명나라가 나왔으니까 한번 청나라가 또 나올 때가 됐어요, 한번. 예. 그래서 예전에 그 태자밀건법처럼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옹정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예, 두 황제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보충에다가 몇 페이지야? 그 9페이지 홍무제 정책 같은 거 좀 치워놨고요. 이거 각자 보시고 아마 이번 연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뒤에 넘어가서 이제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청나라김제 억적과 중앙지방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그 3대 왕 그 좀 외워두시고, 강희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3번에 난 해가지고 명말 총초 시대 때 정치 상황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옹정제 그 예전에 태자밀건법 나왔죠? 예, 그 기억을 해두시고, 아까 제가 설명한 대의강위록 그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옹정제 시기 때 이제 실시된 게 그 앞에 강희제 때에 기반으로 해서 지정은제 실시 부분. 요것이 좀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군기처 있죠? 군기처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주접제도와 연결시켜서 군기처가 핵심 기구로 이제 부각이 됐다. 권룡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죠. 영토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자, 그 통치 조직을 보면 이제 거기에 중앙 조직, 그 내용들, 군기처가 나중에 옹정제 때 확립되고, 지방제도는 총독과 순몰도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군사제도는 팔기제가 있죠? 그리고 녹용제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강희, 옹정, 권룡제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문자의 옥이 나왔다는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해볼게요.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투켄티데스와 헤로도투스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 투켄티데스, 헤로도투스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죠? 그 두세 번 정도 나왔는데, 자, 11페이지 펴보세요. 11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보충자료 11페이지 보면 헤로도토스가 나요. 헤로도토스 역사학의 아버지고, 그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투킨티데스도 역사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투킨티디스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부제도 더 유명하죠.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로, 투킨티디스는 펠로폰네스 전쟁사로 유명하고요. 헤로도토스와 투킨티디스는 스타일이 달라. 헤로도토스는 좀 문학적인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투킨티디스는 뭐죠? 가학적인 어떤 글쓰기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 이제 고대 랑케라고 부를 정도로 사료 비판과 검증을 했던 사람인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두세 개를 둘러보고 쓴 문명사 간의 어떤 전쟁을 봤죠. 그래서 좀 약간 서구 중심이지만 전제와 자유의 투쟁을 본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여러 지방을 거쳐서 그가 보고 드는 거를 이제 적어놨고, 문학적 설화나 전설, 사료에 대해서 무비판적이고 정확성이 결여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헤로도토스는 문학과 신학과 역사가 구분이 안 돼. 이런 것들. 자, 근데 투킨디디스 같은 경우는 사료에 대한 깊은 주의와 면밀한 검토. 그리고 들은 내용은 적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만 한 거야. 어디에서 이제 건너해갖고 듣는 거 있죠. 전문 자료들.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보고, 듣고, 그런 것들만 적어놨다. 예. 그래서 이제 객관성 나름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과 초자연적 사실을 구별했죠. 뭐 신의 의지가 나오고 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의견 전설을 수용하지 않았고, 전쟁의 경과를 세밀하게 서술했다. 예. 그리고 과거의 사실을 교훈을 얻고자 교훈의 역사를 강조하고 순환사관을 강조했다. 되게 교훈의 역사 연관시키면 순환사관이에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단점은 사회경제는 도외시에 있고 그리스와 아테네 문화를 좀 서술 외면했다. 그러니까 펠로폰네스 전쟁사만 초점 맞춰서 서술한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요 상황과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19세기 때 랑케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투킨디디스는 그 정근대 시대 서양 역사가들하고 비교할 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 정근대 시대 서양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문학과 역사가 일치돼요. 예, 문학과 역사가 되게 윤리적, 도덕적이고. 근데 이 사람은 좀 뭐냐면 문학과 역사를 구분시키죠. 중국도 문학과 역사를 구분시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중국 스타일하고 좀 비슷해 또.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투킨티디스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제 쭉 있는데 한번 보면요. 자, 자료 A는 투킨티디스고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페르시 전쟁사니까 누구와 관련된 거죠? 헤로도토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서술 방법의 특징을 한 줄 내에서 서술해보고, 니은의 발언을 반영한 역사가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지어낸 투킨티디스는 매우 훌륭하게 다음과 같은 이 법칙을 세워놓았다. 지어낸 이야기를 반기지 않고 이러한 일의 진실을 후대인에 남긴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역사소수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위견, 전설, 소문들을 물리치고 보고 들은 것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서술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역사가 똑같은 일을 부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의 기록에 의해서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걸 무슨 역사관이죠? 교훈적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실을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역사관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을 서술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순환적 역사관도 동일해요. 왜냐면 과거의 그 역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왜 돌아가는 인간의 뭐냐면 그 보편적 성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훈적 역사는 뭐와 또 연결된다? 순환적 역사가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료비의 서술 방식의 특징과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디귿을 봐야 되겠네. 자료비는 역사가에 대한 비판 내용 중에 디귿 내용을 고려해서 한 줄 이내에 쓰시오. 헤로도토스와 관련된 건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요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드는 게 아니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보고 드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전해 들어온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자료들, 건너 드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얘가. 그래갖고 이제 헤로도 비판 내용은 각종 보고나 견문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고 들은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각종 보고나 견문을 확인하지 않고 수속했기 때문에 무빈판의 정확성이 없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받았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냥. 근데 이에 반해서
투킨티데스는 뭐예요? 듣더라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듣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비의 서술 방식 특징과 그 이유를 기술해 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헤돈토스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료비의 이제 서술 방식 특징과 그 이유. 여기에서 헤돈토스는 전반적인 이집트와 그리스인들의 쭉 얘기를 하죠. 그럼 왜냐? 페르시아 전쟁사를 뭘로 본 거예요? 문명 간의 대립으로 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사만 서술한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같이 기술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만 일종의 세계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비는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등 여러 국가를 널리 살피고 서술하면서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은 근본적인 성격은 두 개의 문명의 투쟁을 맞기 때문에 이집트와 그리스의 어떤 문명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서술한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의 서술 방식 특징 그 이유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한번 헤돈토스와 투킨티데스를 비교를 해봤고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파두시고 특히 투킨티데스 부분을 좀 많이 봐주세요. 헤돈토스보다는 투킨티데스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